TV 책방 북콘서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진양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TV 책방 북소리 200회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주제가요 클래시컬 뮤직입니다. 네. 평소 즐겨 들으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제목도 어렵고 내용도 힘들지만 가끔 큰 고민에 빠지고 했을 때 클래식을 들으면 왠지 위안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 클래시컬 뮤직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정 곡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작곡가의 음악 세계, 어떤 작곡가의 음악,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베이토벤, 모차르트, 쇼팽 다 각각 작곡가마다 색깔들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에 감동할수록 더욱더 그 작곡가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클래시컬 뮤직의 세계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요. 클래식 400년의 산책 저자이신 이채훈 작가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죠.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매력적인 연주,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아름다운 오프닝 연주 들려주셨습니다. 프로듀서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클래시컬 뮤직에 관한 책을 쓰신 저자로 오셨고, 그리고 이채훈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조건을 거셨어요. 방송을 하려면 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와 꼭 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TV 책방 북소리 200회 불러주셔서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조재혁 선생님이 제가 5년 전인가 EBS 다큐멘터리 서양음악 기행을 봤는데 바하, 핸델, 뭐 브람스, 바그너 등등의 그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음악을 소개하는 좋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바하, 핸델, 브람스가 사셨던 집이나 일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으로 또 현지인과 소통하고 친절하게 음악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PD니까 이제 음악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면 꼭 조 선생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쉽게도 모차르트와 베토벤 편은 조 선생님이 직접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모차르트 다큐멘터리를 베토벤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면 꼭 조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전혀 모르시는 사이신 거죠? 오늘 처음 만나신 처음 거죠? 만난 거죠. 네. 딱 찍히셨어요, 선생님.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책과 그리고 훌륭한 아티스트와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 앉아서요. 본격적인 토크 나누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북콘서트 제목을 왜 아직도 모차르트, 베토벤인가로 지었어요. 네. 사실 이제 클래시컬 뮤직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양대 산맥 같은 아티스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부에 걸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편, 그리고
2부는 베토벤 편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채훈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제가 음악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모차르트가 왜 특별한지 나 스스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어릴 적에 들은 모차르트는 누구나 느끼겠지만 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인간과 세상의 고뇌라고는 모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었는데 제가 나이 들면서 들을수록 무척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쁨과 슬픔, 심지어 분노와 어떤 그 화해 등등의 모든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정제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음악이 모차르트라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첫머리에서 네. 활약한 분으로 지금까지도 빛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차차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뭔가 여운을 남기셨는데 더 재밌어질 것 같죠? 네, 그러면 모차르트 하면은 천재 작곡가다 뭐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천재라고 한 건지 또 천재인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 열심히 길러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모차르트의 어떤 점이 이제 천재성을 말해주는지는 저보다 조 선생님이 훨씬 더 잘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일단 이 사람이 천재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으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만 5살 생일 되기 사흘 전에 메뉴에트를 처음 작곡했다. 아버지가 좀 도와줬겠죠. 7살 때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지도 않은 걸 연주했다. 바이올린 배운 적이 없다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바이올린 교사였고 바이올린 교본을 쓴 분이죠. 레오폴드 모차르트. 아마 좀 가르쳐줬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조숙한 재능이 틀림없고 14살 때 이탈리아 여행 중에 그 시스틴 성당에 성스러운 합창곡이 있었어요. 알레그리 작곡 미세레레. 이거는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이 곡의 악보를 밖으로 들고 나가면 엄벌에 처한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걸 듣고 한 번 듣고 악보에 적어버렸죠. 구성 합창곡이고 연주 시간이 10분이 넘는 곡이에요. 굉장한 기억력이죠. 바이올린 소나타를 쓸 때 바이올린 파트 상대방이 연주할 걸 악보를 써주고 자기가 연주할 피아노는 안 쓴 채 연주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죠. 황제 요셉 2세가 와서 자네 파트는 어디 있나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천재성을 전해준 일화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음악적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그 천재성에는 뭔가 또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피아니스트로서 조재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천재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굉장히 우수한 활약을 했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잖아요. 맹자 삼천지교처럼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는지 사실은 미뉴엣 작곡하고 이런저런 작곡을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있다고 다른 것을 정보를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가의 집안이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차르트가 천재가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비하하기도 하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만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 말씀하신 일화들이 다 더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한 번만 들으면 딱 접수가 되어서 그거를 다시 해낼 수 있는 뛰어난 기억력 그런 건 다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의 예술 세계에 있어서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느냐? 멜로디 같은 것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심플한 것에서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작하고 끝. 근데 그 올려지는 그 음악과 멜로디의 균형 그리고 미화 음악을 전공을 안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모든 요소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곡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천재성으로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프닝도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쳐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야 정말 쉽고 단순한데 되게 사람 기분 좋게 한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조재혁 선생님도 5살부터 피아노 치셨잖아요.
음악 신동이라는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그때는요, 제가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나왔는데요. 그 시절에 연도도 말씀드리면 그 70년대에 지방에서 남자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보다는 신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피아노를 처음 배우러 갔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바이엘로 옛날엔 다 배웠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악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음악이라는 건 모르고 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따라하니까 바이엘도 금방 떼고 해서 와 신동이 났다 하고 막 그 학원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요즘에 그 남학생들이 게임기 버튼 누르는 걸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는 피아노 버튼을 누르셨군요. 그런 셈이죠. 그때는 그런 게임기가 없었을 시대니까요. 그 이후에 뭐 얼마나 많은 일화가 있으시겠습니까만은 사실 조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맞습니다. 친근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차르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작은 별 변주곡 있잖아요. 근데 그 공연 같은데 가보면 조재현 선생님이 그거를 정말 작곡가들의 성향에 맞춰서 변주를 해서 막 들려주시고 설명해주시고 그런 게 정말 인상적이고 즐거운데 어떤 그 특별한 이 작은 별 변주곡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느낌도 있으실 거고 그런 식으로 청중과 소통하시는 어떤 의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시연을 하면은 굉장히 전달이 빨리 되더라고요. 음악에 있어서는요. 왜냐면 멜로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한 번 멜로디를 들려주거나 하면은 금방 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작은 별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자작곡은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말씀드릴게 하는 그 멜로디에서 따온 거여서 다른 작곡가들도 변주를 많이 썼기도 했고 모차르트도 나 이거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썼는데 곡이 한 12분이나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이 많아서 그 폼은 그 트래디셔널한 그 변주곡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 그게 듣기 쉬운 그리고 연주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그 심각한 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쉽게 듣는데 연주하기는 무척 어려운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 베토벤과 모차르트에 나오는 그 음표들 있잖아요. 그 4분 음표가 어느 정도로 가면 그거를 고르게 16분 음표로 연주를 해내는 것이 하나만 조금만 틀려도 확 드러나기 때문에 살얼음을 걷는 기운이고 또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예. 네. 틀리면 청중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저자로서 이 곡과 모차르트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모차르트가 35살에 세상을 떠났죠. 참 짧은 인생인데 25살 되던 1781년 최초의 자유음악가가 됩니다. 뭐냐면 당시의 음악가는 궁정이나 그 교회에 속한 하인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모차르트는 그 신분에 머물러 갖고는 자기 음악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살스부르크 통치자 콜로레도 대주교와 갈등을 빚던 끝에 거의 사표를 내다시피 했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겨났죠. 근데 그해 6월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해 12월에 자유음악가로 처음 공개 석상에 드러나서 이 곡을 연주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황제 요셉 2세가 모차르트와 당대 그 비르치오소인 클레멘티를 초청해서 음악 경연을 시켰거든요. 네. 갑자기. 근데 클레멘티는 자기 기능을 마음껏 뽐냈고 모차르트는 이제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모차르트와 클레멘티 뭐 테크닉은 겨루기 어려웠다. 우리 클레멘티 테크닉 완벽했지만 요거는 음악이 아니다라고 모차르트 호평을 했거든요.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걸. 대신 마음을 담아서 연주한 자기 음악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 노래 가사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반짝반짝 작은 별이 이제 나중에 붙여진 거고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노래 아브드레주 마망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는 건데 그 가사가 이래요.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는 어머니 이거예요. 아버지는 저더러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른스러운 논리보다는 달콤한 봉봉 사탕이 더 좋거든요. 예, 그거 뭐냐 하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어떤 궁정과 그 교회의 하인으로의 삶 그걸 거부하고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모차르트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차르트를 만나서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예,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뭐 생각해보니 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자기 마음 그걸 담은
거고 당시에 누구나 아는 포퓰러한 멜로디였기 때문에 듣는 이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섰던 거죠. 그래서 듣는 이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모차르트의 소통 열망 그게 담긴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세는 그 신이 중심인 세상이었고요. 신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음악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절대왕정에는 왕을 위한 노래 음악이었고 아마 모차르트나 베이토벤 이때부터 시민 전체를 위한 음악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청중들도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민계층이 이제 전면을 나서면서 음악 소비하는 형태도 지금 같은 형태가 그때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시민과 이런 뛰어난 작곡가들이 이제 교감을 하는 것에서 근대 음악의 어떤 싹이 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 음악 작곡가 이건호 선생 같은 분은 현대 음악은 모차르트에서 시작했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크게 봐서 거기 동의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경제적인 이슈하고도 좀 맞물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방송국 조직에 있다가 프리랜서로 사표를 냈고 자유 방송인으로 나왔는데 사실 모차르트가 용감하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술가에게 가장 독이 되는 것이 속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쓰고 싶었는데 교회 음악을 써야 된다든지 자기가 쓰고 싶지 않은 음악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요 근래에도 일어났었잖아요. 그 소련의 그 엇박을 할 때도 그 쇼스타코비치 같은 사람이 맨날 가슴 아파하던 것이 그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갔지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은 그 금방 총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큰 고통을 맛봤는데 그래서 그 모차르트도 그런 자유로움을 갈망한 게 아닌가. 그의 음악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묻어나잖아요. 자유롭고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이랄까요? 그건 항상 해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연주자의 입장에서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연주할 때도 그 느낌이 옵니까? 그럼요. 그 작곡가는 같은 시대라도 두 사람의 작곡가가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자신들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이 곡은 모를지라도 누구의 곡이려니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런 시험도 한번 봤었거든요. 스코어를 놓고 이건 누구 곡이냐. 그러면 그 곡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곡이 누구의 곡일 거로 추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음악사를 그 보면은 굉장히 음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차르트가 현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음악의 원조라는 것을 지금 100%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가요, 모든 것들이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제가 트로트를 예를 드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쇼팽의 음악 같은 것에서는요. 근데 그 모차르트 시대도 다 있었거든요. 바흐에서는 그게 정형화돼서 그 틀에 들어가 있었다면 모차르트 시대부터는 그거를 뚫고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정말 저도 조재혁 선생님께서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을 트로트로 연주하는 거에 빠져서 클래식을 더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던 많은 분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자유음악가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제 초창기 자유음악가로서의 그 모차르트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성공했잖아요. 네. 모차르트가 이제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통치 아래 있을 때도 마냥 순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교음악을 보면 바하의 종교음악은 대체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투가 많아요. 근데 모차르트 종교음악은 주여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바바바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피아노 콘체르토 잘츠부르크의 하인 신부로 있을 때 쓴 피아노 콘체르토 중에서도 존 선생님 연주를 하셨겠지만 9번 E플랫 장조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대곡이거든요. 절대로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 25살 때 이제 그걸 박차고 나와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제 자기 생계를 꾸리고 또 창작을 해야 되는데 제 아무리 천재 모차르트도 전대미문의 그
전인 미답의 자유박가의 길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기존의 음악의 주 고객이었던 귀족뿐 아니라 새로 떠오르는 시민계층들도 즐길 수 있는, 시민계층이라면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로 피아노 콘체르토였는데 모차르트 편지에 이렇게 썼죠. 아버지한테. 이 곡들은 전문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들어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거리의 마부들도 이 곡들을 휘파람으로 불 수 있다. 그렇게 편지에 썼는데요. 피아노 협주곡 12번 A 장조가 첫 곡이거든요. 한번 좀 들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쉽고 단순하죠. 한 번 들으면 휘파람으로 그냥 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모차르트가 성공을 거두죠. 황제 요셉 2세가 와서 또 브라보, 벨로 외쳐주고 귀족들이 한 200명씩 따라오고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이제 그 예약 연주회를 열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의 선배인 하이드는 에스타시 공의 어떤 궁정 악장이었는데 하이드는 3배 이상의 돈을 벌게 되죠. 성공을 해서 경제적인 걱정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 무렵부터 모차르트가 이제 자기 그 맨 얼굴을 드러내면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약 2, 3년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같은 곡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인간 뭐라 실존의 그럴까요? 어둠이랄까.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감성적인 그 터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2, 3년 차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또 저는 그래 모차르트 어떤 경제적 생존과 그다음에 자기 재능을 100% 드러내는 자신감, 그 관련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좀 여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유로워지니까 자신감을 어떠세요? 제가 이 콘체르토를 가지고 트로트화를 하면은요, 그 다 트로트 곡인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희 이거는 뭐 예정이 없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까 멜로디가 이거거든요. 이게 트로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가지고 있는 화성 진행이랑 그런 게 트로트가 베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음악을 이 화성 진행을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촉촉이 적셔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모차르트가 이런 모든 진행되고 있는 장르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흐부터 사실 시작하긴 했지만은요. 왜냐하면 바흐의 음악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악은 어떤 장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외국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 감정의 표현을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거고 팝 음악은 부분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근데 피아노 협주곡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작품들, 이렇게 모차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모차르트는 본질적으로 오페라 작곡가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 귀족 중심의 음악계에서 오페라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드라마나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오페라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죠. 그래서 오페라로 성공해야만 돈과 명예, 그다음에 성공한 작곡가라는 어떤 인정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모차르트는 오페라로 성공을 하고 싶어했고 실제로 오페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조반니, 그다음 마술피리 이런 곡들이 뭐 최고의 어떤 모차르트 음악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기하기든 뭐든 모차르트는 무조건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빠른 음악이든 느린 음악이든 그 오페라에 다 있는 요소들이 흘러나와서 다른 악기로 흘러갔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럼 노래를 좋아했던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저희가 좀 BGM으로 들으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이게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곡이죠? 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 운동장에 콱 이걸 틀죠.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만큼은 저 교도소 담장 넘어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 모두 자유를 느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맞아요. 예, 운동하는 제수들이 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 감흥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쇼생크 탈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이 곡인데 이 곡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와요. 근데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오페라는 인간 개개인의 그 자유와 평등, 존엄성을 예찬한 오페라죠. 이 오페라가 초연된 게 1786년 5월 1일.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예, 그 당시로 굉장히 위험한 작품으로 꼽혔는데 황제 요셉 2세를 모차르트가 잘 설득해서 이걸 공연을 하게 되죠. 그래도 실제로 귀족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좀 그 후에 그 경제적 궁핍함을 얻게 되기도 하지 처음에는 않아요?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네. 곧 귀족들이 등을 돌리게 돼요. 특히 이제 사막에서 백작이 자기 영진의 모든 여자들 다 건드리려고 초약권을 부활시키려는 그런 권력자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백작 부인과 수잔나 하녀가 꾀를 내서 백작을 꼼짝 못하게 현장에서 체포한 다음에 사과를 받아내고 용서해주면서 평화가 오죠. 근데 그 대목이 백작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대목이 귀족들은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등을 싹 돌리게 되죠. 그래서 9번 공연하고 막을 내리게 돼요. 그때부터 그 당시에 그 문화 취향을 주도하던 귀족들이 싹 등을 돌리니까 모차르트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랑 계속 같이 하시다 보면 예, 백작 아리아 들으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예. 저희 이쯤에서 조재혁 선생님 모차르트 곡 한 곡도 듣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모차르트 소나타 중에 12번이 있거든요. 그 곡도 굉장히 새로운 곡인데요. 그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좀 특별한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곡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조재혁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2번 중에서요.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연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1악장만 들었는데도요. 이게 너무 변화무쌍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자로서. 야, 정말 저렇게 예측 불가능한 감성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연애하기 진짜 힘들겠다. 아마 이 청중들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모차르트 음악은 열심히 안 들었어도 옛날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영화 보신 분. 꽤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모차르트와 당시 어떤 궁중음악과의 관계, 살리에르죠?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기억나는 장면들이 좀 있으세요? 아마데우스는 뭐 완전한 픽션인데 네. 철저한 사실 고증을 바탕으로 이제 픽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영화 디테일은 사실과 다른 거 투성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모차르트가 그 시대를 잘 묘사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그 사실과 거리가 먼 그 영화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영화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즐겁게 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제가 감탄했던 거는 선곡이요. 그 작곡자가 누군지 모차르트죠. 네. 그 모차르트의 곡을 적절하게 섞어서 맨 처음에는 어둡게 눈보라가 날리는 날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까 나왔던 협주곡 20번의 오프닝이 나오면서 그렇게 음침한 분위기를 내는가 하면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지휘를 하는데 그 수궁으로의 탈출을 하면서 파이널 코러스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게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터키 풍의 그 음악과 함께 그 배우가 했던 그 모차르트의 연기가 참 네.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연주가라서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도 대중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기억에 오래 남은 회자되는 그런 그 씬이 있어서 잠깐 편집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고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What? On one hearing only? I think so, sire. Yes. Show us.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모차르트 즉흥 연주하는 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모차르트 얄밉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이면 저 인간관계 모두 다 정리된다. 더군다나 원작자를 앞에 두고 저렇게 얄밉게 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즉흥 연주하시는 연주자 저는 입장에서. 생각이요. 이 음악이 정말 좋고 음악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재미있네 하고 혼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런 장면이 사실이었다면 아. 그만큼 순수하고 앞뒤를 못 따지고 하나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모차르트 의도해서 막 약 올리고 내가 더 네. 잘해 이게 아니라 아니고 정말 이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정말 개방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즉흥 연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즉흥 연주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테마를 하나 주시죠. 테마 이별곡이라든지 동요도 대중적인- 괜찮아요. 동요도 괜찮고 제목 네? 떴다 비행기. 네, 알겠습니다. 떴다 비행기로 낙찰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선생의 즉흥 연주 떴다 떴다 비행기 변주곡 처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모차르트가 당대 즉흥 연주의 최고 거장이었다 그러죠.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근데 즉흥 연주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작곡 실력이고요. 즉흥적으로 다음 음과 다음 어떤 느낌, 분위기 변화를 음악을 표현해내는 능력. 그래서 최고의 작곡가가 최고의 즉흥 연주를 한다 그러는데 당시에 음악회에서도 모차르트 즉흥 연주를 하는 대목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제를 이제 주면 한 20분 정도를 연주해서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 선생님 오늘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작곡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쓸 시간은 없고요. 네. 즉흥 연주를 연주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오르간을 또 연주를 슬슬 하고 있는데 네. 오르간에서는 그 즉흥 연주가 훨씬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테마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당대 음악회 즉흥 연주가 핵심 메뉴였다면 오늘 이 특집 방송에 조재혁 선생님의 즉흥 연주가 또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할게요. 조재현 선생님 작곡한 피스를 갖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또 한 번의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이제 여자 얘기 한번 여자 얘기 좀 말이 좀 그렇죠?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조금 예쁘게 순화시켜서 러브 스토리? 모차르트가 1778년 그 만하임에서 알로이자 베버라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소프라노를 무척 사랑해갖고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이탈리아로 데리고 가서 프리마돈나로 데뷔시킬 궁리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파리로 가서 일자리 알아봐라. 그래서 파리로 어머니와 같이 가서 이제 불행을 겪고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알로이지아한테 다시 갔는데 그 사이에 알로이지아는 뮌헨 오페라의 프리마돈나가 돼서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키도 작고 직업도 없는 모차르트 눈에 찰 리가 없죠. 냉정하게 딱지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차르트 아버지는 모차르트 그 여자 좋아할까 봐 정말 대경 실색해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알아서 딱지를 놔줬으니까. 그 후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모차르트가 빈에서 자유음악가가 되고 그 알로이지아의 동생 콘스탄체 베버와 친해지게 되죠. 사랑했던 여성의 동생과 친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이 볼 때는 모차르트 아저씨 참 사람 착하고 막 잘하는데 언니가 딱지 못하니 좀 안 돼서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콘스탄체를 위한 노래, 네. 음악이 좀 있습니까? 있죠. 알로이지아를 위해서도 알로이지아 몸에 딱 맞는 아리아를 여러 곡 작곡해서 줬거든요. 콘스탄체를 위해서도 콘스탄체도 소프라노인데 그 언니만큼 잘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연습곡 솔페지유를 써줬고요. 결혼한 직후에는 둘이 함께 연주할 바이올린 소나타, 그 모차르트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콘스탄체가 피아노 연주할 수 있도록 쓴 바이올린 소나타가 있어요. 좀 들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화사하죠. 모차르트가 사랑하는 콘스탄체를 위해서 쓴 첫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라 그랬는데 딱 한 곡 쓰고 말았어요. 그리고 첫째 악이 라이먼트를 갖게 되는데 음악 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 악이 라이먼트를 나갈 때 콘스탄체가 이제 산고고 때문에 비명을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옆방에서 들으면서 아내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쓴 현악사 중주곡이라는 쪽의 민요이십니다. 뭔가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또 장조와 단조의 어떤 비교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모차르트 오페라 얘기 좀 할까 봐요. 대표적인 작품들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이 선생님. 피가로의 결혼이 이제 프랑스 혁명 3년 전이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귀족들이 좀 등을 일부 돌리고 또 이제 모차르트를 좀 이제 미신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 만든 게 돈조반니. 19세기에는 돈조반니가 무슨 낭만적인 어떤 영웅처럼 삶의 그 열정과 그 의지, 화신인 것처럼 영웅시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운명이었고 귀족들한테는 이건 정말 천하의 그 몹쓸 작품이다. 그래서 프라하 정치 변방인 프라하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빈에서는 2번 하고 그냥 서둘러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2, 3년 동안 정말 굉장히 가난한 경제난에 허덕였고 마지막 해에 이제 마술피리를 작곡했는데 이거는 귀족들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서민들을 위해서 쓴 오페라예요. 마술피리 메시지는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말하자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세월호 광장에서 많이 듣던 그 윤민석 씨 노래와 메시지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음악의 힘으로 이 죽음의 어둠을 기꺼이 헤쳐나가리라는 가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공안 통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언론 자유가 탄압당하고 프리메이슨이 불법화되고 그 상황에서 대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민 계층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마지막 해에 이걸 돈도 벌고 이제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일 무렵에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사이는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는 그래서 당시 그 시대와 이렇게 긴밀히 호흡하면서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또 때로는 갈등을 빚었던 그런 작품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오페라 역사의 금자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참 모차르트를 이렇게 그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와도 연결시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시민 정신을 모차르트가 어느 정도는 잉태하고 담아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작곡가의 삶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수명이었어요. 그 다른 작곡가들도 조금만 더 다른 미술가나 그 예술가들도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어떤 작품으로 진화하고 변화했을까? 왜냐하면 그 생의 마감을 할 때쯤 되면은 절정에 다다오르긴 하거든요. 쇼팽의 음악도 보면 굉장히 심오하게 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쇼팽이 이거는 이 현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했는데 한 10년만 더 살았다면 모차르트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어디로 갔을지 어떤 보물이 또 남았을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모차르트에 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마무리하면서요. 한국 대표 바리톤 공병우 선생의 목소리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채영 선생님 그리고 조재혁 선생님과 함께 베토벤 이야기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i già vinta la causa, cosa sento in qual laccio cadea? Perfidi, io voglio di tal modo punirv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Ma se pagasse la vecchia pretendente, pagarla in qual maniera? E poi v'è Antonio, che a un incognito Figaro ricusa di dare a una nipote in matrimonio.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catto, tutto ciò va un raggir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È un ben che invan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unita un vile oggetto, chi me desta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mentre 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Vedrò che un ben ch'io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accetto chi me resta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o, che per me poi non ho. Vedrò. Ah no,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a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del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Ah, che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del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우리 TV 책방 북소리가 벌써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0회. 야, 200회를 맞이했다는 거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동도 선사해주고 때로는 웃음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선물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TV 책방 북소리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추천해준 독서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 중에서 평소에 좋아했던 배우나 연기자나 방송인 분의 책을 한번 선정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가득 싸게 해주는 우리 TV 책방 북소리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쭉 화이팅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랑받으시고 좋은 책 많이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책 읽는 2018년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그우먼 홍윤아입니다. 1회를 시작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0회네요. 앞으로 2,000권, 2만 권, 이 여권이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책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야, 벌써 200회군요. 200회가 됐다는 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좋은 책을 읽힐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앞장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TV 책방 북소리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이 있는 감성적인 북소리가 되길 바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0회면 거의 4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 주신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 소리가 나는 그런 문화 만들어 주세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TV 책방 북소리가 2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야, 또 300회 때도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뛰어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책 많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TV 책방 북소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300회 때 만나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200회라 그러면 벌써 200분이 출연 나가신 거네요. 그럼 책도 200권이 소개가 됐겠네요. 그럼 그 소개된 책만 읽었어도 인생의 지식은 풍부하게 쌓였을 것 같은데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서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드디어 200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더욱더 대박 나시고요. 오래오래 천회 만회까지 해서 저와 또 함께해요. Vergiss leises Fliegen, süßes Kosen und das Flattern von Rose zu Rosen. Wo wir nicht mehr die Herzen erobern, ein Adonis, ein kleiner Narziss. Wo wir nicht mehr die Herzen erobern, ein Adonis, ein kleiner Narziss. Nun vergiss diese prangenden Federn, diese Blumen, die schimmernden Bänder, diese Locken, die seinen Gewänder, dieser Wangen, so rosigen Glanz, dieser Wangen,